방금 소개받은 윤명현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컴퓨터 비전이고요. 컴퓨터 비전은 사람의 시각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해 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에 아주 초창기부터 중요한 인공지능 연구 주제의 하나였고요. 예,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이렇게 인간의 시각 지능은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물체를 인식도 하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런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 컴퓨터 비전 연구를 통해서 결국 딥러닝이 탄생을 하게 됐고 오늘의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분류, CNN, 객체 탐지, 이미지 분할, 비전 트랜스포머까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4번 한 객체 탐지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컴퓨터 비전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스탠포드 대학에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 비전 강의가 있습니다. CS231N이라고 하는 강의고요. 이게 만들어진 지는 강의가 개설된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강의 제목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Visual Recognition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인식을 위한 CNN이었죠. 근데 지금은 단지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또 객체 탐지하고 거기 이미지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그런 연구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강좌명이 딥러닝 포 컴퓨터 비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최근은 오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상당수의 강의들이 인터넷에 그 강의 자료도 오픈돼 있고 또 강의 영상도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를 개설하신 분이 페이페이 리 교수님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비전 랩의 주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드레이 카파시가 당시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저스틴 존슨도 박사과정 학생이었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강좌를 개설을 했고, 이 중에 저스틴 존슨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미시간 대학의 교수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똑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딥러닝 포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강의를 개설하고 있고 이 미시간 대학교의 강의도 이게 인터넷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강의를 조금 참고해서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의 자료의 뭐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이 이 강의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차용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거의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뭐 뺄 수가 없는 더군다나 기술이 발전만 할수록 비전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연구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그 튜링의 1950년도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관한 논문 그것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는 어떤 특정 연구의 주제가 정해진 게 아니죠.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컴퓨터를 구현해 보겠다는 게 바로 인공지능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게임 같은 것도 연구를 했었고요. 뭐 그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했었고 그 초창기 연구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 연구였고요. 그게 인제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 머신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인제 학습을 시키는 머신러닝 연구로 추세가 인제 옮겨오게 됐고 그중에 인제 일부분이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시험에도 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시험 문제도 종종 내고 했던 건데 인공지능 연구 속에 머신러닝 분야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인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 비전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하면 인제 인간이 보는 거에 관한 시각에 관한 거를 컴퓨터로 구현하겠다는 거니까 요게 머신러닝하고도 겹치고 딥러닝하고도 겹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딥러닝이 나오게 됐다,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의 이런 인공지능 세상이 오게 된 게 결국은 이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연구 주제는 특히 요 부분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하고 딥러닝하고 요렇게 겹친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여기에 조금 더 뭐 그림을 그려 보면 자연어 처리에 관한 연구들도 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뭐 피지컬 AI 얘기도 많이 하는데 로보틱스에 관한 연구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 인제 그 비전 시각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 물론 이분들은 그 비전 연구를 하려고 이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인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생기죠. 눈을 통해서 인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시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시신경의 신호가 인제 뇌로 전달되는 체계로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에서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인식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허블과 위셀이라는 두 분이 59 년도에 인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냐면 고양이의 뇌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여러 개를 박았어요. 그렇게 전극을 꽂은 뒤에 고양이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체를 보여줬죠. 이렇게 수평선, 수직선 또는 동그라미 또는 그것들이 움직이는 모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고양이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이 되는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나오는지 그걸 인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으로 이 논문이 나온 건 59 년도에 나왔는데 81 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뇌세포에 보면 심플 셀과 컴플렉스 셀과 하이퍼 컴플렉스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들이 각각 자극되는 그 시각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심플 셀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방향, 기울기에 반응을 하고 컴플렉스 셀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방향뿐 아니라 움직임에 반응을 하고 더 복잡한 것들은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어 인 인간이 뭐 여기서는 고양이지만 포유류가 인제 시각 정보를 뇌에서 처리를 할 때 처음에는 단순한 선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선의 움직임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형태를 인식하는 어떤 순차적인 hierarchical한 절차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인식한다 하는 거를 인제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결국 나중에 CNN이라고 하는 그 뉴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인제 제안하게 되는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본격적으로 최초의 인제 컴퓨터를 가지고 인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연구 논문이 63 년도에 나온 이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리 러버츠라는 분이 63 년도에 MIT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했던 거고요. 2차원의 이미지를 어떤 도형을 3차원적으로 이게 어떤 3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인제 그 계산을 통해서 컴퓨터를 돌려 가지고 인제 해석을 한 거죠. 인제 그런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게 컴퓨터 비전의 가장 처음 시작 논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레리 로버츠라는 분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게 이 컴퓨터 비전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만약에 졸업하고 나서 거의 다른 연구를 했어요. 네트워크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연구를 계속 했고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 인터넷 가지고 창업을 해 가지고 회사도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70 년대에 들어와서 인제 데이비드 마르라는 분이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제 물체의 인식이 이미지로부터 어떤 3D 모델의 인식이 되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 차원 이미지로부터 3 차원의 세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엣지를 추출하고 그거에 대한 뭐 2.5 차원의 어떤 스케치를 만들고 그걸로부터 3 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단계적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연구는 결국 이미지 2 차원 이미지라고 하는 건 2 차원 이미지죠. 2 차원 이미지로부터 이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비주얼 레코그니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고양이인지 개인지 또는 책상인지 기차인지 뭐 그거를 인제 알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처음에는 이때는 인제 그 딥러닝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깐요. 처음에는 인제 부품으로 부품으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 사람 같으면 어떤 실린더 형태가 뭐 여러 개가 겹쳐진 그런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 실린더가 여러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 방법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픽토리얼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80 년도에 와서는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컴퓨터의 성능이 지금 같은 어떤 고성능 컴퓨터가 아니었죠. 이때 80 년대 같으면 막 PC가 나올까 말까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어 빨리 인제 어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수월한 그런 방법이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 차원 이미지로부터 엣지를 이렇게 검출하게 되면 그래서 엣지 검출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엣지를 검출하게 되면 이게 그 면도기라는 거를 인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연구를 엣지를 통해서 하는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90 년대에 들어와서는 픽셀을 점점 그룹화시켜서 픽셀의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뭐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뭐 한 90 년대, 2000 년대 초반까지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다가 2000 대에 들어서 쉬프트라는 진짜 현대 시각지능의 기초를 이루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연구는 시각이라는 특징이 2 차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약간 방향이 틀어지면 이게 뭔지를 인식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탑 사인이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는 스탑 사인인 걸 알지만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이게 스탑 사인인지 아닌지를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연구했던 게 시프트라는 방법으로 점점을 다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게 정면에서 보나 아니면은 각도가 틀어지게 보나 이게 같은 이미지다. 같은 물체이다라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1 년도에 그 비올라 존스 연구 결과가 얼굴을 인식하는 그 인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인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시각 지능을 인제 적용한 최초의 적용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디지털 카메라에 이렇게 그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아직 딥러닝이 나오기 전인 거죠. 그리고 파스칼 VOC 챌린지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그 컴퓨터 비전의 어떤 연구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주로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이 EU의 어떤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연구였고요. 파스칼의 약자는 요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패턴 어널리시스, 스태티스티컬 모델링 앤 컴퓨테이셔널 러닝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어, 객체 탐지를 이제 이런 네모를 쳐서 객체 탐지를 하는 이런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객체 이미지 안에 있는 게 어느 부분이 사람이고 어느 부분이 기차고 어느 부분이 비행기인지를 이렇게 네모를 쳐서 만드는 그런 그 어떤 그 기초를 만들고 이걸 평가하는 지표로 MAP 혹시 뭐 컴퓨터 비전 관심 있는 분은 이거 한번 들어는 보셨을 텐데 민 에버리지 프레시전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탐지의 성과 지표로 지금도 MAP가 쓰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파스칼 챌린지의 그 데이터의 개수는 객체 종류가 20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미지의 그, 그 개수도 10,000개, 20,000개,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20개만 인식하는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 이건 실제 써먹기가 곤란하죠. 어떤 연구 주제로서는 굉장히 뭐 좋은 주제일 수는 있지만, 이거 20개만 인식하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걸 실제 컴퓨터 비전의 어떤 결과물로 뭐 어떤 실세계에서 써먹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비전의 연구의 과정. 그 뒤에 이제 나온 게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이미지넷 뭐 그냥 컴퓨터 비전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그 대회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넷 데이터는 1000종류예요. 그러니까 1000종류를 뭐 무려 140만 장의 이미지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1000가지 종류를 인식해내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이 대회에서 결국은 대회가 시작한 지 2년 만에, 2년 만에 10년에 시작됐으니까 12년도에 드디어 딥러닝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미지 분류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 뭐 여기 책상 위에도 뭐 노트북 PC 있고 마우스 있고 뭐 안경 있고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이런 무한대의 물질 객체를 다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를 만들겠다는 시도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그 너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화시킨 게 분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가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5개 중에 어느 거냐는 거죠. 캣이냐, 버드냐, 디어냐, 독이냐, 트럭이냐. 이 5개 중에 맞추는 거는 그나마 쉽겠죠. 이걸 더 확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연구는 이렇게 작은 개수부터 맞추는 그런 연구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파스칼 VOC도 20개였으니까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걸 점점 더 늘려나가서 1000개, 2000개, 10,000개까지 이거 분류를 늘리게 되면 진짜 거의 무한개의 객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 분류 문제는 일단 컴퓨터 비전 연구의 코어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뭐 다른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이미지가 고양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객체 탐지도 할 수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분류 문제가 처음 이제 연구 시작할 때만 해도 요즘은 뭐
엄청나게 분류는 그냥 뭐 쉽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걸 인제 시만틱 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컴퓨터가 읽는 데이터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를 보지만 컴퓨터는 이 이미지가 픽셀 단위로 이렇게 그 8비트로 그러니까 0에서 255 사이에 숫자로 표현된 그런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시만틱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하는 게 바로 이 이미지 분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시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이게 이미지가 카메라가 각도가 달라져도 데이터는 확 달라져 버리죠. 픽셀 값이 전체의 픽셀 값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약간 옆에서 봐도 이게 고양이인지 뭐 개인지 뭐 쉽게 사람은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 보러 그걸 인식을 하고 시켰을 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같은 고양이인데도 다 조금씩 다르죠. 여기에 5마리의 고양이 새끼들이 있는데 다 고양이에요. 근데 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에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이게 고양이라는 걸 다 고양이라는 걸 알지만 컴퓨터를 어떻게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 다 5마리가 다 다르게 생겼고 또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지만 이게 고양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고양이에서 다른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류가 다른 고양이들 이걸 또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 그냥 공부를 하면 다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고양이의 종류들이 마린쿤 여기에 저도 이거 뭐잘 모르지만 어 래그돌 뭐 아메리칸 숏헤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람도 잘 안 되는데 배경에 배경에 비슷한 배경이 있으면 잘 인식을 못 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인식을 못 해요. 뭐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그 이미지라는 게 결국 그 조명에 따라서 빛에 반사된 게 시신경을 자극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명이 빛이 달라지면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뭐 책상이나 이런 뭐 형태가 고정된 물체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살아있는 생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모양이 막 변하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모양을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컴퓨터한테 시킬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얘도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고양이도 고양이로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사실 힘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가려진 거, 일부만 보이는 거 이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잘 뭐 인식 못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가려진 경우에도 잘 인식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분류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주구장창 해 왔던 거예요, 그동안. 자, 아까 제가 이미지 분류가 코어 태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코어 태스크냐면 예를 들어 이미지 디텍션을 하려고 하면 이 사진에 말과 인제 말을 사람이 타고 있죠. 자, 인제 그 말이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게 되면 어디에 말이 있고 어디에 사람이 있고 그걸 인제 하려면은
결국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면은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지 캡셔닝,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man이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riding이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말을 타고 있다. 이렇게 어 캡션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분류다. 분류만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만 해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엣지를 추출해 가지고 그다음에 엣지의 방향 뭐 이런 연구를 주구장창 했어요. 자, 그러던 연구들이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챌린지를 통해서 CNN이 결국 나오게 되는데 CNN이 나오면서 연구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이미지넷 챌린지를 만든 분이 바로 딥러닝의 데모라고 불리는 아까 페이페일리 교수님, 그 CS231N 스탠포드 대학 강좌의 주임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생각한 게 결국 문제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에 있다. 충분한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고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이 데이터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중국에서 태어나셨고요. 16살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을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칼텍에서 컴퓨터 비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그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의 교수로 가십니다. 그때 이 이미지넷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어, 거기에 어바나 샴페인 대학에 2년 계시다가 프리스턴 대학에 또 교수로 옮기셨는데 이 프리스턴 대학으로 옮기면서 이제 이미지넷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어떤 분류를 하고 어떤 이미지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까? 이게 왜냐하면 20장짜리 아니 20장이 아니라 20개 객체를 만드는 데이터를 만들라 그러면 그건 쉽게 만들죠. 근데 이게 온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목표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뭐 어떤 이미지를 뽑아야 될지 그것부터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하는 것부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힌트를 얻은 게 그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기면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언어학과에서 하던 워드넷이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워드넷은 그 언어를 컴퓨터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체계였거든요. 야, 이 체계대로 데이터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워드넷을 따라서 이미지넷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 워드넷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하이어로키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 안에 포유류가 있고 포유류 안에 개가 있고 개 안에 세퍼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먼저 정하고 나서 이제 정해진 거죠. 워드넷으로. 그렇게 정한 다음에 이제 세퍼드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인터넷 스크래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무작위로 그냥 막 긁어 모읍니다. 뭐 이 당시만 해도 2006년도니까 뭐 저작권이나 이런 개념은 잘 없었을 때인데 그래도 연구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익스큐즈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소송이 엄청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 이미지넷 그 이미지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도 계속 이거는 연구 목적이라고 그냥 계속 뭉개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뭐 그런 방법으로 이미지를 여기 보면 1,400만 장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클래스는 워드넷에 따라서 그대로 21,841개 종류의 1,400만 장의 이미지를 모았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검증을 해야죠. 이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세포트를 이제 냈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플라멩고 이미지면은 플라멩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다 일일이 다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사람이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알바를 써서
이제 펀딩을 아마 조금 그 연구비를 받은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라고 하는 크라우드 소싱, 이게 인터넷에서 사진 올리면은 거기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라벨링 해주고 이제 100개 하면 뭐 10센트 받아가고 하는 뭐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 의외로 수월하게 이 작업을 끝냈어요. 근데 의외로 이 그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제 단어가 정해져 있잖아요. 세퍼트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이 그림이 세퍼트가 맞냐 아니냐 그것만 클릭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퍼트가 맞나 아니냐만 클릭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많이 맞춘 쪽으로 그렇게 라벨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2009년도에 처음 CVPR이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유명한 학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회죠. 에서 첫 공개를 했고요. 그 챌린지를 대회를 이 대회 이름이 ILSVRC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커니션 챌린지입니다. 이 대회를 2010년부터 시작을 해요. 이 대회는 이제 규정을 정했어요. 데이터는 1000개만 또 골랐어요. 그러니까 2만 1000개 다 대회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1000개를 딱 고르고 이미지도 그 1000개에 해당하는 140장만 사용을 해서 그리고 요 데이터셋의 이름이 이미지넷 1K입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이미지넷 21K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넷 1K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회 종목은 처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싱글 오브젝트 로케이션,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분류예요.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가장 1000개 중에 가능성이 높은 거 5개를 뽑아내게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통해서 5개를 뽑아내죠. 그 5개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맞는 걸로 간주해 줬어요. 자, 그렇게 이제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첫 대회가 2010년도에 이게 요 수치는 오류율입니다. 첫 대회 우승자의 오류율이 28%였어요. 그러니까 28% 정도는 틀렸다는 거죠. 이 팀이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이제 한 2%, 2, 3% 정도 내려왔죠. 25%. 그 다음에 이때는 딥러닝이 나오기 전이에요. 12년도에 갑자기 어떤 팀이 하나 나와가지고 15%, 16%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가 낮아진 거죠. 이제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바로 딥러닝 CNN 알고리즘이었어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연구하던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딥러닝으로 뛰어듭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의 탄생이 된 기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잠깐 또 소개를 드리면 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3년도에 우승했던 게 11%고 ZF 뉴욕 대학의 자일러 앤 퍼거스라는 분이 만든 네트워크이고 이 네트워크는 알렉스넷을 철저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알렉스넷을 최적화 시켜가지고 자기네 모델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모델을 만들면 그걸 무조건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 정책 때문에 결국 이런 지금의 그 인공지능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놓는 걸 가지고 내가 그걸 더 발전시켜서 내 걸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오픈 소스 정책이 이그 딥러닝 인공지능 연구계에는 그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구글넷이라는 게 준우승을 하고 VGG라는 네트워크가 준우승을 해요. 근데 VGG는 워낙 준우승 팀인데도 유명해서 항상 이 그림에 나와요.
그게 왜 유명하게 되는지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간은 5.1% 정도 오류율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도 참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5.1%가 나왔는지. 드디어 15년도에 그 5.1%보다 더 낮아져요. 자, 그래서 레스넷이라는 게 이건 진짜 기념비적인 논문이죠. 이 레스넷은 잔차 스킵 커넥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보면은 그때 152층까지 여기 보면 그 층을 쌓거든요. 그 뉴럴 네트워크 층을. 그 전까지는 제일 많이 쌓았던 게 구글넷이 22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깊게 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잔차 연결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발명해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우승한 팀은 3%인데, 아까 오픈소스 정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중국 팀인데, 그 오픈소스 몇 개를 갖고 와가지고 앙상블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그 두 개를 앙상블 하면 약간 성능이 약간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 두 개를 갖고 와서 앙상블 시켜가지고 기본은 아마 구글넷 버전 4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레슨넷하고 앙상블 시켜가지고 한 그 팀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드디어 2%대까지 진입을 합니다. SCNet이라고 하는 이 팀은 중국의 모멘 중국의 어떤 회사예요. 제가 회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이제 2.2%대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대회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넷 챌린지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그만뒀고요. 분류 문제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분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구로 넘어가야죠. 네. 자, 그 얘기고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차근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의 능력을 레슨넷이 추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렉스넷이 2012년도에 우승팀인데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 팀의 알렉스라는 친구가 만든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 컨볼루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세 개, FC 레이어가 세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때 이 당시에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키면 이게 이미지가 140만 장이잖아요. 학습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대회 참가를 못 하죠.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때 GPU를 써 가지고 게다가 이 친구 알렉스라는 친구가 GPU 두 대를 써 가지고 어 멀티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단한 친구죠. 천재예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힌든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숙제를 많이 해주었는데 이렇게 1%씩 낮출 때마다 그 숙제 하나씩 면제시켜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렉스라는 친구가 지금은 뭐 그 GPU 학습하는 것도 쿠다 가지고 그냥 그 라이브러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자기가 코딩 해가지고 이걸 학습을 돌렸다 그래요. 지금도 쓰고 있는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 이때 처음 썼고요. 드랍아웃도 이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 알렉스넨 그 논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인용이 얼마나 됐냐 이걸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2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24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알렉스네 논문이 14만 회가 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다윈의 그 종의 기원 논문이 1859년에 나왔는데 6만 회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샤논의 그 통신 이론에 관한 논문이 있잖아요. 그 논문이 18만 회니까 알렉스넷보다는 더 높죠. 뭐 샤논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그 DNA의 구조를 밝혔던
그 논문이 53년에 나온 논문인데 2만 회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뭐 상대 비교는 어려운데 거의 뭐 알렉스넨 논문의 그 인용 횟수가 보면 샤논의 논문과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가 정말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샤논의 이름인 거 혹시 아세요? 이 샤논 그 통신 이론을 만들었던 그 샤논 박사님의 이름이 클로드 샤논이세요. 그래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샤논 박사님의 를 기려서 이렇게 클로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힌튼 교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알렉스라는 친구고, 끝에 왼쪽에 있는 분이 일리아라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오픈 AI의 코파운더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 논문을 쓰고 나서 바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요. DNN 리서치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구글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을 투자를 했다 그래요. 바로 그냥 만들자마자 그 500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힌턴 교수님은 그 뒤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를 거의 뭐 주도하다가 최근에 아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알렉스도 그때 구글에 있다가 졸업하고 나서 구글에 있다가 아마 지금은 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일야도 오픈 AI 창립해서 최근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픈 AI에 있다가 지금은 또 다른 회사 만들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이 바로 아까 페이페이 리 교수님을 그 딥러닝의 데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분이 딥러닝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님이고요. 제프리 힌턴 교수님, 아까 알렉스넷에 만들었던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이고요.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사진도 걸려 있던데 얀 르쿤 교수님. 예, 뉴욕 대학의 교수님이시죠. CNN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근데 다 연관이 있어요. 이얀 르쿤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그 힌튼 토론토 대학에 와가지고 그 포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힌튼 교수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얀 르쿤 교수는. 그리고 이 세 분이 이렇게 이분이 그러니까 주구장창 당시에 딥러닝이 나오기 전만 해도 뉴럴 네트워크는 학계에서는 이미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판명이 내리고 논문을 쓸 때 논문 제목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어도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던 뭐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펀딩 받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0년을 주구장창 그것만 들고 판 거예요, 이 세 분이. 그러니까 그 2, 30년 동안 그러니까 뭐 파면서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도 만들었고 아까 렐로도 만들었고 뭐 저 드랍아웃도 만들었고 뭐 GPU 쓰는 방법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그, 그 난제를 극복하면서 결국은 12년도에 이제 세상을 깜짝 놀래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18년도에 그 튜링상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그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고요. 그 튜링상의 공동 수상자이고요. 혹시 이 세 분의 약간 공통점을 혹시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캐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몬트리올 대학. 이 세 분이 그동안 2, 30년 동안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뉴럴 네트워크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캐나다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줬어요. 펀딩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의 어떤 성과에 상당 부분의 어떤 기여는 캐나다 정부에 있다. 이렇게 공공연히 지금도 이쪽 분야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힌턴 교수님이 2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호필드 교수님하고 힌턴 교수님하고. 힌턴 교수님은 아마 볼츠만 머신, 그 물리학의 어떤 볼츠만 머신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뉴럴 네트워크에 접목을 한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 공로로 그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물리학계에서 당시 아마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알렉스네 12년도, 13년도에 우승한 팀은 그 뉴욕 대학의 자일렌 퍼거스라는 분이시고, 이분들은 이제 알렉스넷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요 그림이 뭐냐면, 어, 이제 컨볼루션을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칠 때마다 좀 더, 어, 좀 더 고차원의 특성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컨볼루션을 하면 약간 직선에 관한 그런 특성을 뽑아내고, 중간 단계에서는 약간 동그라미나 뭐 이런 거를 뽑아내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 더 복잡하죠. 약간 무지개 같은 뭐 그런 모양도 있고요. 그렇죠? 요런 것들을 시각화 시키면서 이 컨볼루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성을 뽑아내는지, 어떻게 해서 잘 분류가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렉스넷을 좀 더 저, 최적화 시켰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첫 단계에서 컨볼루션 1에서 보면 11 by 11 필터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할 때 필터 크기가 11 픽셀 바이 11 픽셀인데 너무 크다는 거죠. 세세한 특성을 뽑아내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7 바이 7로 줄였어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도 4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최적화 시켜가지고 그 이 모델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 한 5% 정도 더 낮췄죠. 네. 더 낮춰가지고 13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도에 준우승한 팀, VGG라는 팀인데, 옥스포드 대학의 비주얼 지오그라피 그룹, 그 랩 이름이에요. VGG 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기타 등등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 그 연구했던 분이 학생 한 명, 교수 한 명, 딱 두 명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냥 가장 기본에 충실한 모델, 가장 어떻게 하든 단순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필터 크기도 3x3 한 가지만 쓰고, 그것만 써가지고 계속 층을 늘려간 거예요. 그래서 16층까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19층까지도 만들고, 19층까지 쌓았더니 더 이상은 못했어요. 층을 더 쌓으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층짜리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회에 나갈 때는 아까 앙상블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16층짜리하고 19층짜리하고 두 개를 앙상블 했더니 약간 더 성능이 좋았어요. 19층짜리보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앙상블 해가지고 14년도 대회에 나갔는데 우승은 못했어요. 우승은 못했는데 왜 이게 유명하냐 하면 모델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인용이 돼요. 이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도 하고 뭐 세그멘테이션하고 다른 걸 다 하는데, 그걸 할 때 다른 걸 갖고 와서 써야 되는데 워낙 단순하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쓰면 다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VGG 네트워크 준우승 팀이고요. 그 다음에 우승팀은 구글넷인데, 구글넷의 이름이 보면 L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죠. 요게 바로 그 얀르쿤 교수가 만든 그 최초의 CNN 르넷이라고 있는데, 그 르넷을 이제 오마주한 그런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VGG는 19층까지 쌓았는데 얘는 22층까지 쌓았는데 아주 기발한 생각을 냈어요. 그 어떤 생각을 냈냐면, 네트워크 안에 네트워크를 집어넣는 뭐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여기서 좀 특별했던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컴퓨테이션 타임을 줄이려고 처음에 스텝 네트워크라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요 세 부분인데 스텝 네트워크라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좀 줄여 가지고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줄이면 또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실험을 했겠죠. 어느 정도 줄여야 성과도 제대로 결과물도 나오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래 이렇게 좀 줄였고 그다음에 요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거. 이 당시에 그, 그 영화가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해가지고 그 영화에서 네트워크 안에 네트워크를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논문 제목도 여기 보면 Going Deeper with a Convolu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논문 제목도 그렇게 짓고 이름도 이 모듈의 이름도 인셉션 모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21층까지 쌓았더니 학습이 제대로 잘 안 돼요. 뭐죠? 그 베니싱 그라디언트. 베니싱 그라디언트. 경사소실 문제. 그것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여기 구멍을 여기는 두 개를 뚫었는데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면 내려오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중간에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사가 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게 그 인셉션 영화의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We need to go deeper. 그래서 논문 제목이 Going deeper with convolutions. 이렇게 논문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인셉션 네트워크는 뭐냐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3x3이 나을지 5x5가 나을지. 그러니까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x1도 1x1은 왜 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1x1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냥 컨볼루션을 하면 결과물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1x1을 왜 넣었는지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3x3도 넣고 5x5도 넣고 그 다음에 풀링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네 가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같이 합하는데 그냥 합하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합하는 거. 이걸 저 컴퓨터에서는 컨캐트네이트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컨캐트네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복잡해지긴 했는데 꽤 잘 됐어요.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모듈 하나 계산하는데 4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량을 줄이려고 또 아이디어를 쓴 게 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바이원이 여기 3x3 아래 원바이원이 있고 5x5 아래 원바이원이 있죠. 원바이원을 쓰면 이 뎁스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널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채널 수가 줄어드니까 채널을 예를 들어 반으로 줄이면 계산량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그 풀링의 원바이원이 있고 그 그 5바이오 3바이3 아래 원바이원이 있는데 요거는 줄이기 위해서 쓴 거고요. 요 제일 앞에 있는 원바이원은 채널 사이에 뎁스 간의 어떤 또 연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2차원 특성뿐 아니라.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고 이렇게 네 개를 묶어가지고 한 모듈을 만든 겁니다. 이걸 그냥 겹쳐서 넣은 거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고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글넷이 6.7%를 달성을 하니까 순식간에 6.7% 가져온 거예요. 알렉스넷이 15%, 16%였나요? 16%. 그 다음에 그 ZF넷이 6점 몇 프로였, 아니 11%였나? 11%였죠. 그 다음 해 구글넷이 6.7%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과연 인간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페이페일리 교수님의 그 랩에 있던 박사과정 학생 그 카파시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이 카파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인간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실험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냐면
뭐 140만 장을 가지고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간한테. 컴퓨터는 140만 장 가지고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50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좀 공부해." 그러고 시킨 뒤에 한 1,500방 1,500장을 문제를 주면서 "너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풀어 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거 뭐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걸렸겠죠. 1,500장을 분류하려면 500장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연구실에 있는 뭐 그 뭐 자기는 고참이니까 뭐 밑에 학생들한테 시켰겠죠. 그렇게 시켜서 했더니 한 13% 15%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6.7% 니까. '아 이거 10% 이상 나오는 거 이거 못 믿겠다.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요. 근데 인제 인제 뛰어들어 가지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그 천 개 종류의 데이터셋을 만들 때 1,000개 중에 120 개가 강아지 종류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약간 의도적이었어요. 아까 그 fine grained classification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 가지 종류니까 온갖 테리어 뭐 무슨 뭐 개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웬만한 뭐 흔히 보는 개들은 그래도 사람들은 구분을 하긴 하는데 뭐 말티즈나 뭐 이런 거는 구분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120 가지나 되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파시가 본인이 직접 그냥 애견 백과사전 갖다 놓고 그냥 달달 외웠대요. 그렇게 달달 외운 뒤에 인제 실습을 하는데 측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냐면 어 사람한테는 더 좀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냐면 이미지 하나 딱 보여주고 "1,000 개는 이거다. 이거 이 1,000개 중에 하나 답을 골라라." 그러고 주는데 사람이 1,000 개를 다 못 보잖아요 사실. 사람의 뇌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딱 보고 비슷한 거를 뽑아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테리어 뭐를 검색을 무슨 테리어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검색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데 딱 13 개만 보여줬어요. 요거처럼. 왜 13 개냐 하면 그냥 컴퓨터 화면에 13개 넘어가면 또 주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13 개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 봤더니 5.1%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카파시의 블로그거든요 저게. 그 블로그에 가 보면 본인이 그렇게 적어 놨어요. 오로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눈이 빠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실험을 했다고. 예. 그래서 이 실험을 해 가지고 아무튼 5.1% 라는 값을 얻었고 그 값을 그냥 이미지넷 그 공식 사이트에 "이게 인간의 수치다." 하고 올렸어요. 자 인제 그거를 쫓아서 인제 하는데 불과 1 년도 안 지나서 그 5.1%를 깨 버립니다. 바로 레스넷이고요. 인제 층을 더 쌓으면은 더 될 것 같은데 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걸 degradation problem이라고 하는데 층을 쌓으면 학습이 안 돼요. 자 이 문제 때문에 학습을 도저히 못 시켰는데 이분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52 층을 쌓았거든요. 중간에 보면 5번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 33번 반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부 토탈 155 층을 쌓았는데 이렇게 건너뛰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residual lessnet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degradation problem은 인제 왜 그러냐면 이게 과대적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학습 트레이닝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테스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과대적합이 발생을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에러가 떨어져도 테스트 데이터는 에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버피팅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사소실이나 경사폭발 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떨어질까? 이걸 생각을 하다가 아주 간단한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 앞에서 뒤로 집어넣어 버리는 요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학습한다는 게 뭐냐면 x와 y로부터 함수 y 이꼴 hx를 계산해 내는 거잖아요. 요게 학습하는 거죠. hx를 찾아내는 게. 근데 이게 깊어지면은 hx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면 앞에 거를 빼서 뒤로 출력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hx는 fx 더하기 x가 되잖아요. 더했으니까. 그러면 fx는 hx 빼기 x가 되죠. 그러니까 hx를 학습하는 대신에 fx를 학습하게 되면 쉽게 학습이 되더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잔차. 그래서 이걸 fx를 잔차 함수, residual function이라고 그러고, residual connection, skip connection 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찾아내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어, 그 층을 깊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 스킵 커넥션 방법은 지금은 뭐 모든 그 트랜스포머에도 이 방법 쓰고 있어요.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잘 되는지를 이 논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나온 논문인데 그 이게 그 뭐죠 로스 펑션을 그린 거거든요. 3차원으로 이렇게 그려본 건데 그냥 그 HX죠. HX 잔차 학습이 되기 전 HX는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이렇게 계곡이. 그러니까 경사항법을 써서 그 미니멈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 찾아가는 거죠. 자, 근데 그걸 fx를 잔차 함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스무드해져요. 그러니까 경사항법으로 쉽게 미니멈 포인트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때가 어, 뭐 3%대로 떨어뜨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저기 앙상블 오픈 소스 구글 넷 버전 4를 기반으로 해서 앙상블 시켜가지고 한 방법이고 그거는 여기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년도에 우승한 팀이 SE넷이라는 중국 팀이 만든 건데 여기서는 뭐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두고 컨볼루션 할 때 이쪽 그 뎁스 쪽 그러니까 2차원 특성 말고 이쪽 채널 쪽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뎁스 쪽은 3차원 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있는 정보를 좀 더 뽑아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차원 쪽은 쫙 압축해 버리고 3차원 쪽 정보만 남긴 거예요. 그 정보를 학습을 시킵니다. 어느 채널이 중요한지를. 그렇게 학습을 시킨 뒤에 그 중요도를 다시 계산된 중요도를 그 처음에 계산했던 그 컨볼루션의 특성 맵 거기다가 다시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더니 더 좋게 나오더라는 거죠. 2%대. 경이적인 정말 오차이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개를 가지고 140만 장의 이미지를 이 정도면은 진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구분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 문제, 아까 비주얼 레커그니션 문제, 이 문제는 이미 도장 깨기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미지 분류 시대의 피날레를 장식을 하면서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되죠. 아, 예, 예.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여기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거 돌려가지고 강사님 그 얼굴이 나오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약간
숙여서. 이 정도? 좀 더 숙일까요? 아니, 좀 더 중앙에 앉아서 옆으로 돼요. 이렇게? 좀 더. 예. 이미지넷 데이터에 그 오류를 찾는 사이트가 있는데 클린랩이라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이미지넷에는 시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바분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분이 뭔가 하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개코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라 이거 사람이 봐도 좀 이렇게 보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 이미지넷에는 코요테라고 나오는데 이게 코요테가 아니고 레드 울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린 예가 되겠고요. 근데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미지넷에는 선글라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선글라스이기보다는 오히려 물병이 맞지 않냐. 물병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락킹체어, 일부만 보여가지고 그런데 락킹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르간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데이터셋 자체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제 오류를 다 수정해서 뭐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죠. 예. 이미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미지넷 챌린지는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이제는 분류는 다 끝났다. 분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코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공개를 합니다. 코코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뭐 일상적인 오브젝트들 뭐 그런 의미고요. 카테고리는 80개로 되어 있고 33만 장 이미지와 거기 안에 있는 객체는 150만 개 이상의 객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이 코코 챌린지가 학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분류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이제 객체 탐지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불과 12년도에 알렉스넷이 나온 이후에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거의 매년 하나씩 나왔죠. 레스넷이 나온 게 15년도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17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왔죠. 그래서 그 이후 이 그래프는 뭐냐면 뉴립스라고 하는 학회입니다. 그 인공지능 분야의 학회이고요. 인공지능 분야는 오히려 SCI 저널 이런 것보다 이 학회가 훨씬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불과 1년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막 쏟아지는데 저널 같은 경우에는 논문 심사하는데 1년 이상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저널 논문은 의미가 없죠. 그 반면에 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몇 달 만에 그 논문 심사를 하니까 학회에서 오히려 더 최신의 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학회가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학회가 뉴립스라는 학회가 그 인공지능 분야에는 제일 유명한 학회이고요. 이 학회 논문을 실느냐 못 실느냐 이게 SCI 논문 몇 편 쓴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2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이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성화된 그런 학회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부터 학회에 발표되는 논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25년도 매년 11월 아니면 12월 달에 이 학회를 개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출된 논문이 2만 5천 건이 넘고 발표 논문이 5천 건이 5,290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학회는 워낙 많은 논문이 발표가 되니까 오랄 발표는 진짜
진짜 잘 쓰여진 논문만 오랄 발표 기회를 주고 대부분의 논문은 그냥 포스트 발표예요. 그리고 포스트 발표도 엄청난 SCI 논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뉴리스 학회 포스트 발표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0편이 넘으면 이게 학회를 열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학회 5,000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면 보통 뭐 한 명 내지 두 명이 그 논문 발표하고 하러 참석할 거고요. 또 이 학회는 워낙 유명한 학회다 보니까 논문 발표를 안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참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이는 거죠, 이 학회에. 이러니까 도저히 한 장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이게 이원화된 학회를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원화된 학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시드니에서 저 학회를 하는데 미국 애틀랜타하고 뭐 올해는 몇 편이 이보다 5,000편보다 훨씬 더 넘게 논문이 발표되겠죠. 미국 애틀랜타하고 프랑스 파리하고 3개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학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학회 우리나라도 매년 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데가 보면 구글이더라고요. 항상 뭐 구글이 몇백 편씩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뭐 한 2, 30편씩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 이렇게 이제 딥러닝의 발전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그만큼 뭐 1년마다 1년이 아니라 뭐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서 딥러닝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거기에는 데이터가 따라줬다는 거,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가 됐고 그런 데이터들이 공급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고성능의 어떤 PC 또 GPU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레커그니션은 인지는 굉장히 이때만 해도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웃고 있고 뭐 저울 체중계에 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을 못했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 AI가 LLM하고 이제 그 이미지하고 같이 학습시키는 멀티모달이 나오면서 이런 이미지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시각 정보를 가지고 일단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웃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방향을 보고 있죠. 보고 있고 거울이 있고 거울에 반사된 사람이 있고 또 체중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에 반사된다는 거, 반사된 이미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게 체중계 위에 발을 올리면 체중이 이게 더 나간다는 이런 물리법칙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 왜 웃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머 맥락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한번 제미나이에 넣어봤더니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오바마 대통령이 장난치는 뭐 그런 이미지죠.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네 번째, 객체 탐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면, 객체가, 이 첫 번째 이미지가 고양이라면, 고양이가 이 이미지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는, 여러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 하나하나를 다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개가 있고 어디에 고양이가 있는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은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테두리만 인지를 했는데 거기 조금 더 나아가면 픽셀 단위로 어느 픽셀이 고양이고 개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4장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은 어디에 객체가 있는지 여기에는 자동차가 이제 보이는데 그 자동차의 위치를 네모로 찾는 거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찾는 거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요걸 만약에 여러 개의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를 다 찾아주는 거 요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돌아가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CNN이라는 방법을 썼죠. CNN의 구조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컨볼루션을 여러 차례 거치고 그 컨볼루션을 통해서 특성을 뽑아내죠.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서 뽑아내는 것보다 컨볼루션을 거친 이미지, 그 이미지를 우리는 특성 맵,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처 맵으로부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CNN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 하는 부분을 피처 익스트랙션 파트라고 그러고 뒷부분에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부분, 그 FC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클래시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이 이미지가 네 가지 뭐 그 보행자냐, 자동차냐, 오토바이냐, 배경이냐 이런 네 가지를 맞추라고 한다면은 요 네 가지를 그 확률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일 확률 0.8, 오토바이일 확률 0.1, 배경일 확률 0.1이다. 이렇게 맞추는 거. 이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거든요. 그러면 바운딩 박스를 찾는 문제는 이거를 응용을 해서 출력을 하나 더 내면 되죠. 바운딩 박스는 좌표잖아요. 좌표니까 이거는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확률도 찾아내고 그 좌표도 찾아내게 이렇게 출력을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출력을 두 개 만든 거를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시아미스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출력만 하나 더 내면 간단하게 이 분류 문제를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학습만 시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학습을 시킬 때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뭐 그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아무튼. 자동차가 있다, 없다? 그거를 처음에 1, 0로 두고, 그 다음에 좌표 값을, bx, by, xy, 그 다음에 높이, 너비, 그걸 두고, 그 다음에는 그 클래스, 001, 010, 뭐 그걸 두고, 뭐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있는 부분과 학습 데이터를 자동차가 없는 이미지, 요거 여러 개를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자동차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CNN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는 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려고 하면 이 이미지 안에 지금 이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에 보면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 이미지 안에 어디에 자동차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무식하게 생각을 하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를 처음에 쪼개가지고 쫙 훑어보는 겁니다. 훑어보면서 이게 자동차냐 아니냐 찾아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훑는 게 아니라 이 윈도우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수십만 번 반복해야죠. 훈련 과정을. 그렇게 하면은 어딘가는 걸리겠죠, 자동차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성이 없죠.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자, 일단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윈도우 개수를 줄여가지고 뭐 건너뛰면서 한다고 그러면 성능 문제가 생길 거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쓰면서 CNN을 가지고 CNN 네트워크를 만들 때 주로 이 클래시파이어 이쪽 부분 계산하는 게 시간이 컴퓨테이션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사실 파라미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파라미터 개수가 클래시파이어 부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버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고요. CNN으로 피처를 특성 추출을 하고 컨볼루션으로 특성 추출하고 분류 부분은 SVM으로 그렇게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애초에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법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셀렉티브 서치라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무작위로 셀렉티브 서치는 뭐 이것도 좀 약간 뭐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무작위로 막 수천 개의 윈도우를 만들어요. 작은 거, 큰 거, 뭐 길쭉한 거, 넓은 거, 뭐 이런 거 무작위로 그냥 만든 뒤에 그것들을 합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아무래도 같은 예를 들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늘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질감이 거의 비슷하죠.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합해지겠죠. 하늘 같은 경우. 게다가 하늘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한 뒤에 가능성이 있는 몇 개만 골라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만 골라내가지고 보통 300개를 쓰는데 골라내서 그걸 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CNN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300개가 아니고 2000개입니다. 이 연구를 처음 했던 분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연구했던 분이 처음 이제 그 CNN을 갖고 와서 CNN을 돌리기 전에 셀렉티브 서치 방법으로 2000개의 후보 영역을 먼저 골라놓고 그걸 가지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법 정확하게 그것도 빠르게 그 바운딩 박스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0개의 후보 영역을 뽑아내는 거, 요거를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뽑아낸 뒤에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은 SVM 돌리고 바운딩 박스는 리그레션을 돌리고 그렇게 돌리면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리전 프로포절을 CNN 네트워크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 이렇게 했는데 CNN을 이용한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도 옛날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고전적인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제일 처음 CNN을 이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이 나온 게 RCNN, R이 리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2014년에 논문이 나왔고요. 요걸 썼던 분이 그걸 계속 이제 너무 느려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게 사실 실시간성이 돼야 어디에 써먹을 수가 있죠. 실시간이 안 되면은 뭐 써먹기가 좀 약간 어렵죠. 활용성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든 연구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걸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주구장창 연구를 했어요. 주구장창 한 2년 동안 연구했네요. 14년에 RCNN을 만들고 15년도에 Fast RCNN,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더 빠른 Faster RCNN 만들고 그 다음에 욜로 뭐 여러분들 욜로는 다 들어보셨죠? 욜로라는 게 나왔고 그 뒤에 레티나넷, FCO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RCNN을 이 논문을 쓴 분이 거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4년도에 처음 이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전 프로포저를 뽑아냅니다. 한 2000개 정도. 어떤 방법으로? 무작위로 윈도우를 만든 뒤에 그 윈도우를 합해 나가는 방법으로 2000개를 딱 골라낸 뒤에 그 2000개를 가지고 이제 2000개를 가지고 CNN을
CNN을 돌려야 되니까 CNN을 집어넣으려면 이미지를 크기를 다 같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ROI 와핑, 스펠링이 틀렸네요. 와핑이라고 그러는데 이미지 크기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224 by 224 크기로 같게 만들었거든요. ROI는 Region of Interest고요.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 된 리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2000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CNN을 2000번 돌리는 거죠, 이제. 아유. 자, 그렇게 CNN을 2000번 돌려가지고 아까 클래스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죠? 2000번을 CNN을 돌려야 되니까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IOI라는 겁니다. 뭐 이건 복잡한 건 아니에요. Intersection of Union이라는 거고요. 이게 맞았냐 틀렸냐를 그러니까 네모를 제대로 찾았냐 못 찾았냐를 판단할 때 이제 GT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얼마나 많이 겹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분모에다가는 겹친 부분을 집어넣고 분자에다가는 전체 부분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한 0.5 정도 나왔다 그러면 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0.54 정도인데 어느 정도는 맞힌 거죠.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강아지 그림에서 예측이 약간 좀 틀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디센트하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0.7 정도 IOU가 0.7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꽤 잘 맞춘 거예요. 그 반면에 0.9까지 됐다 이러면은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0.5보다 작다 이러면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할 때 0.5로 정해요. 그러니까 0.5 이상이면 맞춘 걸로 보통 간주를 하거든요. 0.5 이하면은 틀린 걸로 간주를 하고요. 자, 그 IOI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MX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리전 프로포를 가지고 찾다 보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개가 찾아져요. 그러면은 가장 잘 맞는 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를 지우는 알고리즘이 바로 NMS, Non-Max Suppression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단은 확률을 찾아야 돼요. 이게 개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가지고 제일 높은 걸 하나 기준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지만 낮은 바운딩 박스를 찾아가지고 확률이 제일 높은 거하고의 IOU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IOU가 0.7보다 크면 같은 거 찾았다고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IOU가 0.7보다 크면 지우고 나머지는 일단 놔둬요.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0.7보다 작은 거는 다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놔두고 0.7보다 큰 거는 무조건 지운다. 이게 바로 NMS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객체 탐지할 때. 그래서 이렇게 지워가지고 여기 지금 저 강아지가 2마리니까 2개에 대해서 2개의 박스만 남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 방법인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못 찾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런 경우에도 NMS를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객체 탐지가 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RCNN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2,000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2,000번의 CNN을 돌려서 뭔지 클래스도 맞추고 바운딩 박스도 계산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자, 이미지마다 2,000개를 처리를 하니까 느리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요 CNN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서 리전을 뽑는 게 아니라 피처맵, CNN을 컨버전을 해가지고 피처맵 뽑으면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컨볼루션과 셀렉티브 서치 요걸 바꿔버려, 순서를.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먼저 CNN을 돌려요. 자, 요거를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여기에 쓰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렉스넷이나 VGG나 레스넷이나 이런 거 다 오픈 소스니까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걸 써가지고 이러면 아까는 CNN 2000번 돌렸는데 지금은 한 번만 돌리면 되죠. 그래서 한 번 돌린 뒤에 나온 피처맵,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셀렉티브 서치 방법으로 ROI를 찾는 거죠. 자, 찾아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크기를 줄인 뒤에 다시 CNN을 돌리는데, 이때 CNN은 굉장히 작은 CNN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굉장히 큰 CNN, 아까 알렉스넷이나 VGG나 레스넷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 CNN이었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한 CNN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한두 개 층만 는 간단한 CNN을 돌려가지고 이거를 RPN, 펄리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리면 되니까 이제 훨씬 더 아까보다는 단순해졌죠.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게 Fast RCNN 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는 거죠. 자, PRN은 상대적으로 경량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Fast RCNN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요 크롭 잘라내는 거, 피처맵에서 잘라내는 거, 요걸 어떻게 잘라내야 되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우리가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 원본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그 객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를 CNN 돌리면 피처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통상 보면 이 피처맵은 크기가 확 줄어들죠. 그 채널 수는 늘어나지만 크기가 확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매핑을 하다 보면 약간 어긋날 수가 있죠. 근데 어긋나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린색으로 원본 이미지에 있던 부분을 피처맵으로 매핑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못 쓰잖아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자를 때도 중간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피처맵에 중간을 못 자르니까 이렇게 나눠진 부분만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4개로 잘랐다 그러면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죠. 자르는 게 아니라 뭐죠? 리사이즈를 크기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크기를 맞추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ROI 풀링, 이 방법을 풀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체 탐지할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오차가 나중에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ROI 풀링이 아니고 요거를 인터폴레이션을 써서 그대로 맞췄어요. 자, 그거를 ROI 얼라인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뒤에 세그멘테이션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객체 탐지에서는 그냥 ROI 풀링으로 썼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이제 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아까 이 부분, 그 셀렉티브 서치로 ROI 뽑아내는 부분 있잖아요. 컨볼루션을 거쳐서 원본 이미지에서 거쳐서 리전을 뽑아내는데, 이 리전 뽑아내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썼습니까? 셀렉티브 서치 방법으로 썼죠. 근데 그거를 네트워크한테 시키면은 어떨까? 이 생각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이게 딥러닝한테 네가 뽑아라, 그러고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리전 프로포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리전 프로포잘 네트워크에서 프로포잘을 만들어내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대충 만들어내는 거죠. 대충 만들어낸 뒤에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엔 네트워크 2단계를 거치는 거죠. 리전 프로포잘 네트워크를 거쳐서 프로포잘을 만들어낸 뒤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또 그대로 또 돌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앵커 박스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걸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 맵은 굉장히 크기가 작아졌잖아요. 원본 이미지에 비해서. 작아진 모든 포인트를 앵커 포인트라고 정의를 해요.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앵커 포인트마다 이제 그 객체가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서 그 포인트마다 박스를 만드는데 대충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그 포인트마다 예를 들어 요 파란 포인트에 객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그 바운딩 박스의 크기가 어떨지를 모르잖아요. 넓적할지 정사각일지 아니면 길쭉할지 모르니까 세 가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길쭉한 거, 넓적한 거, 정사각형.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든 뒤에 이거를 프로포절로 위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앵커박스 방법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9개를 만들어요. 3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크기가 또 어떤 크기인지 모르니까. 크기 3개, 모양 3개 해서 3, 3은 9, 9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위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확률로 딱 정렬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NMS 써서 중복된 거 싹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탑엔, 이때 300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2000개를 프로포잘 했는데, 이때는 300개만 프로포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개, 더 정확하게 맞는 거죠. 300개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RCNN이 한 이미지 하나 처리하는데 49초 정도 걸렸다 그래요. 49초니까 한 1분에 한 장 처리하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Fast RCN은 0.2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당 5프레임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실시간성은 안 되죠. 성능은 엄청나게 빨라졌죠. 빨라지긴 했는데 실시간성이 되려면 30프레임 정도까지는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파스칼 딥러닝이 나오기 전의 시대, 파스칼 챌린지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뭐 성능이 탐지 성능, MAP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이 MAP라는 게, 이건 좀 개념이 약간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이게 탐지를 할 때, 잠깐 제가 시간이 좀 거의 다 돼 가는데,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체가 있고, 이걸 예측으로도 맞췄으면 그걸 true positive라고 그래요. TP. 근데 물체가 있는데 없다고 했으면 그거는 false positive예요. FP. 그 다음에 물체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한 모델이 없다고 판단한 걸 F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precision하고 recall 두 개를 봐야 되는데 precision은 뭐냐면 찾은 것 중에 진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recall은 전체 중에 찾아낸 비율이 몇 개인지,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확률 컴피던스 스코어 가지고 잘라버리면은 이 스코어 인계값을 높여버리면 상관관계에 있어.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프리시전은 올라가는데 리콜은 떨어져요. 근데 인계값을 낮추면은 프리시전은 떨어지는데 리콜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리콜과 프리시전을 두 개를 다 봐야 제대로
성능이 나온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IOU 같은 경우에도 보통 0.5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데 아무튼 IOU는 0.5로 잡고 기준으로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IOU를 고정을 시켜놓고 0.5로 이거보다 더 낮게 하면은 약간 착시 효과로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0.5로 고정을 시켜놓고 프리시전과 리콜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은 이쪽 X축에 프리시전을 그리고 Y축에 리콜을 그리면 보통 이렇게 계단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 밑에 면적을 AP라고 정의를 합니다. Average Precision. 그래서 이 면적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각 찾는 객체가 한 가지 객체 같으면 그냥 AP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개면 예를 들어 고양이도 찾고 개도 찾고 자동차를 찾고 세 개를 찾는 그러면 세 개를 평균을 내는 거죠. 각각의 AP를 계산한 뒤에 그걸 평균 낸 거. 그게 MAP입니다. 근데 이제 코코 시대로 오면서 이제 MAP가 더 복잡해졌죠. 코코 시대에는 0.5로 고정한 게 아니라 0.5 때도 MAP 계산하고 0.6일 때도 계산하고 이거를 다 계산 0.95까지 10개를 다 계산해서 그걸 또 평균을 내요. 그래서 코코 시대에는 MAP는 더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이게 투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RPN을 넣으면 CNN을 두 번 거치잖아요. 이걸 투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걸 왜 두 번 써야 되지? 하나 지우면 안 될까?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생각한 게 원 스테이지 디텍터예요. 그래서 이쪽 지워버리고 네트워크 하나만 집어넣은 거. 이게 원 스테이지 디텍터고요. 원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성능은 약간 떨어져요. 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 실시간성이 되는 거는 다 원 스테이지예요. 그렇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자, 원 스테이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욜로이고요. 욜로를 만든 레드먼, 이 친구가 그 워싱턴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 연구도 아까 거식 그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했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메타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는 뭐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그냥 확 자른 뒤에 그 각각에 대해서 각 자른 셀에 대해서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운딩 박스를 다시 처리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배경 오인율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위치 오류율도 약간 떨어지고 뭐 성능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스피드가 얘는 최고 45프레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시간성이 보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미지를 놓고 이제 찾을 때 큰 거는 잘 찾아도 작은 거는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마침 우리가 CNN을 쓰면 CNN이 여러 번 거치니까 여러 번 단계를 거칠 때마다 크기가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뒷단에서는 큰 걸 찾고 앞단에서는 조금 작은 걸 찾고 이런 방법을 쓰면 작은 것도 찾고 큰 것도 찾을 수 있죠. 자, 요걸 이미지 피라미드 방법이라고 하고 이 방법을 써서 이제 한 게 레티나넷이라는 게 나왔고 레티나넷은 포칼 로스라고 하는 뭐 그런 걸 써가지고 이미지 이게 원 스테이지로 갈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학습을 시키는 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많고 객체가 작으니까 학습을 시키는데 데이터 불균형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문제를 좀 포칼로스라는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게 레티나넷이고요. 그 다음에 FCOS라는 방법은 앵커도 없고 프로포잘도 없고 그냥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센타니스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했다는 방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객체 탐지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냥 오늘 발표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 스테이지는 성능이 필요할 경우에 그 다음에 원 스테이지는 성능보다는 더 빠르게 하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 근데 요새도
요즘 나오는 객체 탐지 모델들은 성능도 좋고, 근데 워낙 컴퓨팅 파워가 좋으니까 성능도 좋고, 또 속도도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윤명현 박사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을 접근하면서 비디오 컴퓨터 필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주시는데 아주 쉽고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오랜만에 이 재미난 질문 있으시면 인터넷 온라인에 계신 분부터 질문을 받도록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읽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이 좀 있었던 것 채팅, 예, 어떻게 보죠? 같아요.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 네. 지금 지금 보시는데요. 보시는데요. 중간 시간 쉬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부분이 5부분하고 6번째 마지막 부분 트랜스포머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윤영현 이건 박사님과 설명하신 거 협의를 해서 보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인다 아까 그랬고. 그거에 그거 뜬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제. 온라인에 계신 분 아까 그 저희 계속 하신 건데 회사는 그건 느끼네. 재정기구와 예. 전문 위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지금 강사분이 예약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강연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 강연의 컨텐츠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께 분이 다시 이게 한번 전화? 감사 이분 말씀드리고요. 뭐야? 전화 달라고. 이 두 분끼리 이거 얘기하면서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많이 질문이 넘어가죠. 있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질문 이거 교수 박사님 혹시 질문 이해하셨어요? 대용량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객체 탐지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이거 힘드네. 최근에 요 뒤에 부분에 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방법들이 이제 CNN을 안 쓰고, 뒤에 이제 6장에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비전 트랜스포머를 쓰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아직 뭐 잘 그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소타를 이 객체 탐지에서 기록하는 것들은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성능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시간성이나 이런 것까지 보장이 되는지는 아직 저도 정확히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